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월요일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선고기일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4일이고요. 예. 오전 10시에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라고 예고가 됐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따로 밝히지 않았고요. 이제 뭐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번 주 내에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밝히지 않는다라고 이제 헌재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중반 이후로 선고 기일은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점쳐집니다. 그게 뭐 그 요구를 들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모든 어떤 국민의힘 쪽에서 여당 쪽에서 얘기하는 모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한덕수 총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선고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2차 2심 재판 결과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여튼 이런 어떤 장외 바깥에서 요구하는 얘기들이 점점 그 얘기들을 그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그 얘기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게 판단 기준이 됐는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얘기죠.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는 바깥에서 거의 뭐 취재가 불가능한 전혀 알 수 없다고 봐야죠. 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로 뭐 저도 따로 이제 좀 취재를 해보면. 헌법재판관들이 특히 뭐 다른 건보다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이 일정을 고려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뭐 대체로 이제 법조계에 몸담았던 뭐 판사 출신이든 뭐 검사 출신이든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공통된 시각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뭐 다른 것보다도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이제 대법원하고 대등하거나 혹은 뭐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헌법을 다루고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우위에 있는 헌법기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아니고 이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연계가 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모욕적으로 느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일정을 잡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 순서로 나열해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연결돼서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뭐 실제로는 헌법재판소의 기본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이게 이제 오늘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밀리니까요. 워낙 밀리다 보니까 추측할 수 있는 사람들마다 모두 추측을 하다 보니까 온갖 여러 가지 뭐 추측들이 오가고 온갖 뭐 낭설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지라시들까지도 그렇습니다. 뭐 이제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국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자기 정치적인 어떤 이익 관계에 맞춰서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이제 보도되기도 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낭설들이 좀 흘러다니는 국면이라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상을 헌법재판관들도 잘 알 텐데요. 어떤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모든 여야를 떠나고 모든 걸 떠나서 빨리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국가적 에너지 낭비가 너무나 심해서요 지금. 뭐 매주 5천억 원 정도씩 손해를 본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뭐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평가들이 이제 엇갈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가능하면 혼란을 좀 빨리 끝나기 위해서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일정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다음 주 정도가 시한이지 않겠느냐라고 대부분들 좀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 일정이 나오고 나서 민주당의 이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거의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이 헌법재판소 공보관실에 이제 공지 내용을 올리면서 안개가 걷히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 얘기는 일정의 전체적인 얼개가 좀 그려진다라는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 불확실성 속에 있었던 게 문제거든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하고 윤석열 피청구인의 탄핵 심판을 같이 하느냐 아니냐. 뭐 혹은 뭐 앞뒤로 누가 더 빨리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혼란스러운 양상이었는데 이렇게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이제 윤석열 심판 청구를 최종 결정을 한다라는 게 이제 정리는 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번 주의 경우도 보셨습니다만은 다른 뭐 검사나 이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고 그 뒤에 일정들이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를 선고한다는 얘기는 다음 주 중에는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제 보는 게 합리적일 거라 그래서 아마 박범계 의원도 안개가 걷히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선고기일이 예정보다 밀리다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정은 아니고 예상보다 밀리다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는데
그 추측들이 또 난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 어떤 해석들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각 진영에서는. 예. 네. 근데 뭐 먼저 들어온 사건을 먼저 한다부터 해가지고 오늘 민주당에서도 한 발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헌재 선고를 보고 윤석열 선고보다 한덕수 선고를 먼저 하는 게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 주창해왔던 이제 원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 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 이제 선입 선출이죠. 먼저 들어온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 물론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은 아닙니다만 대체로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왔었던 거고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 번호가 이제 2024 헌나 9번입니다. 예. 윤석열 탄핵 심판보다 이제 뒤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제 2024 헌나 8번으로 적혀 있어서 예. 선입 선출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첫 번째 주장이고 예.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렇습니다. 심판이 최우선한다라고 예. 강조를 해왔었고 변론 기일 도중에도 몇 차례 이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이야기해왔었던 원칙을 좀 어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이제 야권 중심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네. 어디 이견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추측들이 네.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보도 없이 각자 어떤 추측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이견을 조율하는 중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이제 그 탄핵 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변론들의 주로 이제 심판 과정을 보면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관들끼리 의견을 조율한다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맞지 않는 얘기긴 합니다. 예.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각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요. 쟁점별로 이제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는 뭐 기각 의견인데 뭐 내가 당신을 설득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이익관계를 얹어서 이제 하는 해석일 가능성이 높고 예. 다만 이제 지금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 예.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뭐 이번 주에 결론을 냈었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도 3명에 대해서 이번 주에 결론을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결론도 윤석열 피청구인보다 먼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동안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된 것 중에 가장 좀 유력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아무래도 이번 사안이 워낙 사회적으로 갈등이 좀 큰 사안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워낙 여러 가지 쟁점들을 던지면서 사회 혼란을 어떻게 보면 좀 부추긴 측면들이 있었기 예.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밀하게 다듬어서 한치의 어떤 오차나 혹은 뭐 시비거리도 남기지 않으려고 최대한의 신중을 기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조금 그렇습니다. 높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예. 이것도 해석이고요. 그런데 이 신중을 기하는 와중에 너무 중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통일된 의견을 내자는 어떤 논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이제 저희도 이제 비평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헌법을 수호하는 어떤 기본 기능에 맞춰 보자면 어떤 사건들은 뭐 정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시성이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같은 경우는 다름 아니라 이제 내란을 일으켜서 친위 쿠데타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좀 신속한 판단이 헌법을 지키는 기관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 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속과 통일 둘 다 중요하겠죠. 이 의견이 갈리는 거 보면 안 그래도 이 분열 때문에 많은 사회적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윤석열 피청구인은 석방 뒤 첫 메시지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석방 되는 순간부터의 메시지가 좀 일관되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대체로 본인을 지지하는 극우 집회나 혹은 그 지지자들 쪽을 주로 향하고 있고 예. 그 사람들의 안위를 살피는 쪽에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방되고 나서 처음으로 나온 메시지인데 일단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오늘 오전에 권모 씨의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예. 이 권모 씨가 누구냐면 윤석열 피청구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면서 예. 분신을 했던 사람인데 어제 이제 숨진 예. 사람이거든요. 그 권모 씨의 유가족들을 오늘 방문을 해서 빈소를 찾아가지고 조문하고 유가족들한테 윤석열 피청구인의 위로를 전달했다. 라는 게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윤석열 피청구인 참모들의 움직임이다. 예.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일이었는데요. 이제 석방이 된 이후에는 특별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다가 오늘 뭐 이런 비슷한 양상의 메시지를 두 개를 냈습니다. 하나는 권모 씨의 유가족들을 찾은 거고 나머지 하나는
지지자들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뭐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건강을 좀 염려를 한다. 대통령이 지금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단식을 중단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윤석열 피청구인이 냈다는데 그 메시지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으니까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사실 윤석열 피청구인이 석방이 되고 나면 혹시 상당히 좀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뭐 집회 현장을 찾아서 뭐 연단에 올라서 뭐 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까지도 전망이 나온 바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기다리면서 가능하면 좀 부드러운 메시지, 그것도 주로 지지자들을 이제 걱정하는 메시지, 지지자들한테 감사하는 메시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상당히 좀 학수고대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읽혀지고. 네, 가능하면 이제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발언 때문에요. 어제 MBC 단독 보던데요. 굉장히 어떤 많은 파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이 오늘까지도 상당히 좀 파장이 큽니다. 다름 아니라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의 내용을 분석을 하다가 나온 건데 검찰이 이제 확인한 내용 중에 경찰이 확인한 내용 중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을 찾아가서 굉장히 격렬하게 분노를 쏟아냈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했던 얘기가 좀 충격적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관들이 영장 집행을 막지 않은 점을 질타를 하면서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을 그런 데 쓰라고 준 건데 총 안 쏘고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경호관들을 이제 질책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다. 라는 식으로 가족 경호부의 사무실을 찾아서 이런 식의 이제 감정들을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경호처에 이제 김신 가족부장이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고, 그래서 김 여사의 분노를 접한 이제 경호관들이 놀라서 김 부장한테 따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 상황을 직보를 했는데 그 직보하는 내용, 통화 내용이 녹음 파일로 남아 있다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물론 원래는 김신 경호부장, 가족부장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휴대폰에서 지웠는데 포렌식을 해서 경찰이 이제 이 통화 녹음 내용을 확보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통상적인 부부관계를 넘어선 일종의 이제 정치적 공동체로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이 총기 사용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의사를 갖고 있었고 총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고 그걸 김건희 여사랑 공유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화를 내는 과정에서 이런 말들이 쉽게 튀어나왔던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관들한테 윤석열 피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총기 사용을 지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정황 증거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을 좀 들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 격앙됐다는 상황은 이해하겠는데 그 사용하는 용어가요. 정말 어떤 섬찟한 사고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도 섬찟합니다. 이런 사고였다면 총기 사용을 강요했을 수도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있고 상당히 극단적인 뭐 말들을 쏟아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김건희 여사는 법적으로 보면은 공적 직위를 갖고 있지 못한 대통령의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민간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의 특정 사무실을 마치 쳐들어가듯이 가서 경호관들한테 총을 사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마치 협박하거나 뭐 겁박하듯이 나도 죽고 말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경호관들한테 쏟아낸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나 혹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나 깊숙이 대통령실 내부의 일들에 개입을 하고 사실상의 국정농단에 가까운 일들을 벌였던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이런 어떤 의심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거는 이제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어났었던 것 같다.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 인식의 단면을 볼 수 있지만
경호처 직원들을 정말 사병으로 생각했구나 하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대통령도 함부로 총기 사용 지시를 할 수 없는 건데 심지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감히 대통령 경호관들한테 총기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자칫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정말 어떤 위험한 분이라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해지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우리 이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하고 시간이 네. 혹시 나오면 다른 정치적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돼 이거 굉장히 어떤 전체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라서요. 네. 잠깐 정리하고 시간이 나오면 다른 정치적 사안을 좀 정리하시죠. 네, 오늘 18년 만에 예. 국민연금 개혁을 여야가 합의하고 예.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예. 협상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보면 보험료율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으로 예. 내는 돈이 원래 기존의 9%를 이제 급여의 9%를 납부하던 걸 예. 13%로 상향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기존 소득의 4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 기존에 우리가 정해져 있었던 거는 40%였고 예. 최근에는 소득 대체율을 이제 점차로 높여서 올해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이 41.5%였거든요. 예. 이제 이거를 1.5% 포인트를 더 높여서 국민연금의 어떤 보장률을 높인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8년 동안 인상을 해서 예. 13%까지 이제 끌어올리고요. 예. 소득 대체율은 당장 내년부터 43%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예. 어려운 합의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이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야가 상당히 좀 오랫동안 협의를 해왔는데 중간에 합의에 거의 이르렀다가도 엎어지는 일들이 몇 차례 반복이 예. 됐었습니다. 뭐 가장 쟁점이었던 거는 이제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할 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소득 대체율 지금 이제 40%인 거를 44%, 뭐 45% 이렇게 예. 좀 끌어올리자라는 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장이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까지 끌어올릴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바닥이 나는 예. 기간이 너무 짧아지게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낮추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결국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주장해왔었던 쪽에 가깝게 43%로 합의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에 있어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 뭐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에는 지금은 가입 기간을 6개월을 더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는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기간을 연장해서 인정해 줬었는데 이걸 12개월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나면 가입 기간을 1년 더 가입한 걸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고 출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는 둘째를 낳은 사람에 대해서는 둘째부터 12개월을 추가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첫 아이만 낳아도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애초에 법안에다가 국민들이 그동안 혹시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되면 나는 나중에 돈만 내고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물론 뭐 기존에도 그걸 국가가 보장하지 않을 리는 없었습니다만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걸 보장한다. 이 문구를 법안에 넣기로 했습니다. 뭐 국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하지 못할 때는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젊은이들은 약간 생각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왜냐하면 일찍부터 많이 내고 그렇습니다. 예, 받는 액수는 좀 대체율 자체는 크게 오르지는 오르지 않기 않고요.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초기에 가입했던 그 노년 세대는 훨씬 많이 받는데 우리가 결국 이제 떠받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이 당연히 조금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다만 군복무에 대한 건 늘려주고 아이 늘려주고 아이에 대한 혜택 이건 있지만은 근데 가능한 어떤 계획을 할 때 젊은이들 중심으로 개혁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뭐 국민연금 개혁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연금특위를 계속 가동하기로 했고 거기서는 국민연금의 이제 구조를 개혁하는 문제. 뭐 이를테면 이제 군인연금이라든지 뭐 사학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이제 다른 연금 제도하고 좀 합쳐서 국민연금 전체적으로 좀 건전화하는 조치 이런 것들도 연구를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요. 제 생각엔 국가가 무엇인가 같은 개혁의 방향을 잡을 때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게 제 생각인데 다른 의견들이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